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좀 쌀쌀한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을 3한 4온 이랬는데 이젠 바뀌어서 3한 4미. 3일은 춥고 4일 동안은 미세먼지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숨 좀 쉴 수 있겠어요. 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하늘이 그리우셨다면 드디어 오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에서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약간의 비 혹은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그곳에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지는 대부분 해소됐지만 날은 더 추워집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또 일부 충남과 전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2도에서 9도 선으로 어제보다 많이 낮으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은 좀 쌀쌀하지만 마스크 없이 숨 좀 쉴 수 있는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핫한 이슈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채널A 박수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최영일 대중문화평론가,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살림하는 남자 엄빠 권영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도 뭐 미세먼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 주 동안 마스크 다 하고 다니셨죠? 네. 예, 여성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네. 마스크를 쓰잖아요. 자국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들었어요. 어떻게요? 야, 무슨 장동건 씨 아니에요? 왜냐면 가리면 가릴수록 사실 또 그런 좀 이점이 있더라고요. 가려도 장동건. 자, 그러면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갈까요? 네, 금주 이슈 톱5 그 5위는 일가족을 덮친 흉기 난동입니다. 이야. 흉기난동. 흉기난동이다. 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흉기를 휘두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공포 그 자체죠. 네. 네. 네,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 그제 저녁 대전의 한 음식점에 50대 남성이 갑자기 난입을 해서 그 식당 주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난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40대 여성은 숨졌고 남편과 아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일이에요? 그냥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칼로 찌른 거죠. 네, 근데 예, 불과 맞습니다. 이게 한 2분 만에 벌어진 예. 사건이에요.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영상 보시면요. 하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인데 네. 작정한 듯 직진으로 식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지만 불과 3분도 안 된 사이에 흉기로 어머니는 살해, 아버님은 중상, 네. 또 이 아들 경상. 그리고 지금 식당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손님이 예. 휴대전화 들고 뛰쳐나오고 또 다른 손님 뛰쳐나오고 예. 나가는 손님 따라서 또 위협적으로 뛰쳐나왔다가 예.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막 칼을 휘둘렀다는 거는 들어가자마자 네. 내가 그 목적을 갖고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인데 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사업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런데 뭔가 이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 정말 작심하고 가서 일가족에게 저런 가해를 하고 달아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이게 사람을 칼로 사람이 찌른다는 게 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체 무슨 심정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흉기를 사용하고 특별히 우리가 화면에서 지금 봤던 것처럼 뭔가 작정을 하고
정말 다부진 걸음으로 걸어가가지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적어도 머릿속에 여러 번 시뮬레이션, 상상의 그 장면들을 계속 반복을 했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그리고 일가족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건 아마 지독하게 이 사람들 사이에 얽힌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이런 사연이 아마 억울함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쌓였던 해묵은 분노의 감정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가족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니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도주했다고 그러는데 안 잡힌 거예요? 잡혔습니다. 이게 엊그제 저녁 6시 때에 6시 19분경에 사건이 발생했고요. 네, 네. 도주를 했는데 네. 경찰이 계속 이제 범인을 찾으면서 추적해 들어가고 네. 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네.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5시간 만에 이 어. 엊그제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자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동기 안 밝혀졌으면 저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진술 거부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관계들을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관계는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근데 깜짝 놀라는 게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아내가 죽었고 남편은 크게 다쳤고 또 아들도 크게 다쳤다고 하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흉기를 휘둘러서 일가족을 살해하고자 했던 것 아니냐. 예. 살인죄가 적용되는 범행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왜 그랬느냐의 문제인데 경제적인 동기가 하나 있고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에서 수익 분배에 있어서 불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예. 경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걸린 일이라 해도 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은 여기 이호성 교수님 전문가로 계시지만 네. 심리적 요인을 또 간과할 수 없는 일이죠.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 어떤 이 분노나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증오 범죄가 일어나는 또 심리적 요인이 덧붙여져서 네.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이런 유사한 사건이 요즘에 왕왕 터진다는 게 네. 사회 불안 가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막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폭발하면 그냥 막 행동하는 네.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즘은 무섭습니다. 자, 4위로 가볼까요? 네, 금주 이슈 톱5 4위는 박항서의 또 한 번의 매직입니다. 아, 예. 이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시아 게임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항서 매직이 또 한 번 이뤄진 건데요. 그젯밤 9시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3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이렇게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우승한 게 60년 만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동시에 무패 우승이라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베트남 반응이 정말 뜨거웠고요. 저는 그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네. 우리가 하나하나 이겨갈 때 예. 길거리에서 그냥 막 대한민국 났었죠. 외치고 네. 했잖아요. 난리 났었죠. 베트남도 그런 상황일 거예요, 지금. 그 2002년 저희 뭐 다 기억하지만 예. 한 달이었잖아요. 한 달. 네. 4강 가고. 예. 이번 우승이잖아요. 우승. 예. 그리고 박항서 매직이 지금 뭐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인데 네. 역시 이제 어제 오늘도 베트남의 모든 언론은 박항서 매직 도배돼 있습니다. 예. 뭐 일면 모두 다 대서특필이고요. 네. 특히 이제 축구 전문지 봉다라고 있는데 이 뭐 잡지 한 권이 다 박항서로 뒤덮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박항서 매직의 행복감에 이 베트남은 원래 춥지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우리나라 영하 추위에도 네. 녹일 것 같은 뜨거운 기세가 네.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우리나라 경기도 아닌데 그거 밤에 막 본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같이 응원을 했대요. 근데 그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베트남 분위기는 정말 뜨거운데 그 현지 분위기 한번 전해 듣고 싶어서요. 저희가 박항서 감독 소속의 DJ 매니지먼트 이동준 대표를 취재해 봤거든요. 자, 보고 오겠습니다. 마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베트남 꼬렌 이게 베트남 화이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응원하고 파도 타기 응원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또 뭐 이제 태극기와 금성 홍기가 같이 했었고 박항서 응원도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도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예, 감독님도 매우 그 팬들이 찾아와 주셔서 좋아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늘 감독님께서는 베트남 그 축구 팬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박항서 감독 뒤에 인터뷰하는 내용 보니까 많이 막 이렇게 격앙돼 있더라고요. 아직도 막 전투태세고 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는 따뜻한 파파 리더십이 돋보이는 박항서 감독 이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을 처음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막 파파 심판한테. 리더십인데 이게 베트남에 가시면 파파 리더십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짜라든가 타이 이렇게 부르는데 오. 이게 아빠 또는 선생님, 스승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이런 보호의 존재가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레드 카드를 받았습니다. 네네. 심판한테 막 덤벼. 그렇죠. 경기 중에 감독이 레드 카드를 받는 건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례적인 일이죠. 네네. 선수들이 격한 경기에서 간혹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이렇게 받지만 감독이 당신 퇴장. 네. 근데 이게 초반이 아니고 다행히 네. 후반 30분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5분 거기다 이제 루즈 타임까지 얼마나 치열한 시간입니까? 네, 네. 감독이 그때 퇴장당하면 정말 가슴도 답답한데 박항서 감독이 사실은 12번째 선수로 싸웠다. 이 감독이 조금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네, 계속 네. 경고하는 거예요. 예. 어필하는데 박항서 감독 평소엔 온화한데 그러게. 삿대질도 하고 막 턱도 들이밀고 네. 그런데 자신들의 벤치를 향해서는 안심하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감독으로서 이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네. 감독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라인 밖에서 했다. 이렇게 한번 평가해야 보여준 거야. 되겠죠. 그럼요. 근데 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이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거친 행동을 한 것도 이 전략적 행동이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겨서 그런가? 전략이다. 어. 이게 다들 보면 박항서 감독의 이런 이야기, 이런 모습이 또 처음이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뭐냐? 일부러 들어갔다는 거죠. 그럴 수 알고 있겠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수들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후반전으로 가면서 선수들이 약간 좀 지치고 힘든 그 과정에 감독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앞에 확 나서니까 이게 결집 효과를 내고 또 선수들에겐 반동 효과를 내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게 지금 평가거든요. 네. 박항서 감독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 베트남에서까지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해줬어요. 맞아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이거 세 번째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는데 뭔가요? 네, 세 번째는 금주 이슈 톱5 3위는 사회 안전망이 된 이름입니다. 이름 민식이법 또 하준이법 이야기를 하는 것 아 같은데요. 통과가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니 저도 좀 가슴이 아픈 게 지금 9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모든 가정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귀한 아이들이 사고가 난 다음에 생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인데요. 지난 9월에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과속을 하던 차량에 그 당시 9살이었던 민식군이 숨진 이후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 역시 당시 4살이었던 하준군의 사망으로 발의가 됐는데요. 당시 하준군이 이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이런 식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인목과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늦게라도 통과가 돼서 다행인데 참 그 길이 험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딱 맞는데 네. 늦게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다. 이게 국민 대부분의 심경인데 도대체 왜 늦게 통과되냐고요. 네, 이 다 이 염원하는 법인데 저는 지난해가 그대로 연상됐던 게 지난해 이맘때 네. 윤창호법 통과시키느라고 네. 그 부모, 친구 다 나와서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해서 힘들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번엔 그 부모님들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니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왜 무릎을 꿇고 90도로 절을 해야 되는지 정말 국민들이 좀 분노했습니다. 네, 법이 이렇게 제정되기까지 뭐 윤창호법 때도 친구들, 가족들이 노력했다시피 이번에도 부모님이 참 많이 노력하셨죠. 국회 찾았다라는 말씀도 네. 드렸지만 지난달 19일 떠올려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나섰을 때 첫 번째 질문자가 민식이 부모님이었고요. 네. 이 민식이 사진, 영정을 들고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그때도 대통령에게 호소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이 법 통과가 국회에서 잘 안 되니까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많은 국민들이 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민식군 부모님을 또 이렇게 막 민식이 이름을 해서 막 올려가지고 네. 사이트에서 괴롭히고 뭐 이랬던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악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민식이 부모님이 이제 화면에 나와서 눈물도 흘리고 네.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법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전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도한 악플로 가서 또 신상 털기, 신상 파헤치기가 됐어요. 뭐 민식이 어머니가 과거에 뭐 미인 대회에 나간 경력이 있었다는 등 뭐 이런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 얘기들을 가지고 악플을 했다고 하니 참 근절돼야 할 일로 보여집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 사실 가슴에 사회적 통증을 다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모님도 피해자인데 네. 이 피해자인 부모님에게 이 악플을 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막 네. 요즘에는 이유도 없이 말이죠. 예, 예. 이유도 없이. 그냥 막 그 화면에 나오면 먼저 막 쓰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양형이 좀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이유를 이제 들자면 네. 자, 민식이법이 좀 과도하다. 이거 통과돼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전 합리적인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 네.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요. 네. 뭐냐면은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을 강화하자. 예를 들면 뭐 과속단속 카메라를 단다든가 신호등 다는 건 반대하는 사람 없는데 네. 처벌이 강화돼요. 근데 이 형량이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을 입으면 네. 사망은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무조건 되게 돼 있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해요. 이게 사고라는 게 고의도 있고 과실도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고가 났는데 중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때 이 사람의 고의성은 없는데 무조건 뭐 징역 3년 이상 이렇게 중형에 처해져야 하느냐 상황 감안이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국회의원들이 반론을 제기해요. 지금의 법제도만 지키면 중상 이상을 입히기가 어렵다 오히려 확률적으로. 왜냐하면은 속도는 시속 30km 미만이고 네. 전방 주시하고 그러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문제인데 접촉할 수는 있지만 네.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법에 대해서 과도한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그냥 이 스쿨존에서는 조심했을 때 네. 사고 접촉 사고가 날 수는 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그렇게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없으니 아주 특수한 희박한 확률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이 법을 피하지는 말자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처벌 수위가 높다라는 반대 여론이 있는데 예. 국회에서도 한 표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반대표 한 네, 표. 그게 한 표가 그 나왔어요. 이름이 또 어제 많이 회자되기도 그러게 말이에요. 했는데요. 공격받고 자, 이랬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반대는 있을 수 있다. 네. 토론을 통해서 네. 그런데 그럴 네. 가능성은 희박하구나. 그럼 일단 법을 적용하고 네. 만약 그런 사례가 나오면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네. 나중에 우리 사회가 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스쿨존에서 희생당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의 심경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채널 A에서 지난달 18일에 김민식 군 부모 출연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민식이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났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더 이상 민식이 이름 뒤에 법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렇게 해주라고 내준 이름이 아니에요. 저희 애기 이름은. 지금은 진짜 그게 이거 하나가 민식이를 위하는 길이구나 생각하고 진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민식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없으니까. 엄마의 이런 절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바빴는지 도대체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법 통과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부모님들이 국회 가서 무릎 꿇고 국회의원들한테 빌고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참 답답했었습니다. 법이 통과된 다음에 민식군의 아버지도 한마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보고 오겠습니다.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네,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민식이가 하늘에서 다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천사가 됐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참 어려운 투쟁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사실 민식이의 목숨으로 쓴 법안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이를 보내면서 이 아이의 죽음과 안타까운 이별을 슬퍼하기도 하는데 이 부모님이 참 훌륭하면서도 또 가슴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떠나간 내 아이를 그냥 죽음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법안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 살아있는 역할로 민식이를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실제 그 역할을 또 잘 해내셨습니다. 민식이 부모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민식이도 법과 함께 아이들의 보호자로 보호천사로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법은 우리 아이들의 희생 위에 제정돼서는 안 되죠. 그 전에 아이들이 살피고 또 살펴서 미리미리 이런 법은 만들어 주셔야죠. 딴짓하지 말고 이런 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위로 가나요? 네, 2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좀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네. 이러라고 낸 게 아닌데. 이러라고 낸 게 아닌데 무슨 내용이죠? 네, 세금 낭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근 춘천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1,5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설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자동차 프로그램 거래서 한 10년 동안 진행했는데 안마의자 붙은 자동차는 저는 처음 봐요. 처음. 왜 안마의자예요? 그렇습니다. 춘천시에서 지난달 5,500만 원짜리 리무진을 구입했는데 그 멀쩡한 뒷좌석을 다 뜯어내고 아이고. 안마의자 기능이 있는 시트를 장착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안마의자가 아니라 이동할 때 잠깐씩 타는 이 관용차의 안마 시트인데다가 독일에서 수입한 최고급 천연 가죽을 이용해서 1,5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 가격이 5,500만 원인데 이게 싼 건 아닌데 그건 그렇다 쳐요. 필요하다 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안마의자가 정확하게는 1,480만 원이더라고요. 네. 이거 다 세금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세금이죠. 예. 단돈 700원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맞아요. 세금인데 맞아요.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관용차에 썼는데 이 춘천시장 해명이 더 공분을 일으켰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난 아직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안 탈 차를 왜 이렇게 개조를 한 거냐라고 분노가 더 커져서 관용차가 또 있었어요. 여러 대 해명을 아니하면 못해졌는데 자 저는 연말이 됐으니까 요 한 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걸 왜 설치했지? 저걸 왜 여기다 놨지? 저게 얼마지? 이렇게 돈 들어간 구조물, 설치물 이런 게 지자체에 즐비하다는 것도 좀 함께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연말이라서요. 전국을 강연을 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요때 전부 땅을 해지급하거나 새로 다 하거나 곳곳이 다 공세. 왜 그런 거예요? 예산 남으니까 또 막 쓰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도 있고 지난해 또 지방선거 있었습니다만 선거는 2, 3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근데 연말에 예산은 다 써야죠. 그런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쓸 데는 없죠. 맨땅 파헤치고 보도블록 멀쩡한데 또 갈고 또는 뭐 이게 이 공공기관 앞에 무슨 터무니없는 예술품이라고 세워놨는데 흉물인 경우도 많죠. 답답합니다. 그게 이제 그 올해 다 안 쓰면 내년에 예산 청구하면 너 안 줄어들죠. 썼잖냐. 줄어드니까 그냥 쓰고 보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들에서도 지금 방학 전인데도 무리하게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배정된 공사 예산을 모두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아이들은 소음으로 공부에도 방해받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전북 전주의 초등학교 정문인데 교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벽돌과 철근 같은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고 공사장 가림막 때문에 등하굣길은 굉장히 좁아져서 차로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 안도 엉망인데요. 곳곳이 파헤쳐져 있고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이처럼 학기 중에 교내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전주에서만 10곳이 넘는데요. 그래요. 학부모들은 누구를 위한 공사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학부모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등하교를 떠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아이들 있는 시간대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아니 예산이 남았다고 쓰면서 더 주변과 아이들 불편하게 만들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참에 저 내년도 예산안. 그것도 별 뭐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엊그제 밤에 통과가 됐죠. 간신히 통과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제 울트라 초슈퍼 예산이라고 불려요. 512조 원. 우리가 써보지 못한 예산입니다. 올해도 많았는데
469조 원 본 예산 기준으로 썼거든요. 예. 42조 원 이상이 더 많아졌어요. 9.1%가 증액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지금 복지 노동 관련 예산이 1조 원이 삭감됐고 네. 대신 이제 사회 간접 자본 SOC 부분의 예산이 0.9조 원이 늘어서 예. 거의 비슷하게 깎이고 증액되고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약간 뭐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여야가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그 국회 본회의장 난리 나고 이랬는데 네. 그 사이에 내가 우리 지역구에 이만큼 따왔습니다. 이런 또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실세 의원들이라고 부르는데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주요 기사가 그거예요. 여야가 싸운다. 어떻게 좀 내년 예산 잘 안 되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네. 실세들은 싸우면서도 네. 자기 지역구에서는 다 챙겼네. 그러니까. 얼마가 증액됐네. 얼마가 네. 증액됐네. 이거 다 보도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아까 SOC 예산 다 못 쓰면 엄한 땅 파헤친다고 조금 전에 화냈는데 그 예산이 이 예산이라는 걸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끝나고 이재용 MC가 아니 나 요번 안에 용돈 다 써야 되니까 우리 어디 가서 100만 원 쓸 테니까 갑시다. 사실은 자기 돈이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맞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냈으니까 뭐 그럼. 4%에 쓰냐고 또 반대파도 막 예산 땄다고 또 네. 기사가 났는데 네. 이거는 안 돼요.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이거 좀 어떻게 좀 지자체도 그렇고 감시 못합니까? 지금 각종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이제 모든 이 시 세비 예산은 지자체든 중앙정부도 공개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보면 화가 나서 따지게 돼 있는데 안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모든 정보가 공개됩니다. 네. 그걸 좀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내 돈인데 내가 세금 낸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면 저는 그냥 돈을 그냥 지갑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답답하고. 1위는 뭡니까 1위? 네, 가장 핫했던 소식은 서울 갔더니 과태료 25만 원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아니 뭐 서울 사람이 뭐 코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인데 서울 갔는데 왜 가태료가 나와요? 네, 이번 주 혹시 하늘 올려다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후회요. 후회했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뿌해가지고. 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우. 이번 주 우리 하늘 상태입니다. 여기가 어제 아이고, 남산에 이랬구나. 올라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보이네. 네,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막 눈, 코 다 네. 따갑고요. 네, 이 먼지를 우리가 마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데요. 네. 오늘은 미세먼지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번 주 초반부터 계속 높은 수준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졌다가 어제 저녁에야 조금 풀린 상황인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1일부터 사대문 안의 녹색 교통지역 안에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무려 과태료 25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건 좋긴 좋은데 우리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차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오래된 차들을 몰고 다닐 때에는 그만큼 살림이 좀 어렵다는 얘기 같은데요. 저소득층 네. 영세 사업자들이 대부분 모는 차량이 맞습니다. 네. 부자는 빨리빨리 아, 바꿔요. 맞아요. 3년인가 만에 신형 나오면 신형 나오면 바꿔요. 그냥 네. 바꿔요. 평균 3년에서 5년 바꾸는데 네. 바꾸는 이유가 기능적인 이유가 아니라 디자인 때문이라는 네. 설문조사도 있었어요. 근데 저소득층은 이게 5등급 차량, 그것도 경유 차량이면 주로 10년 정도 된 차량이거든요. 그럼. 10년 내외 차를 몬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그리고 또 영세 소사업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태료 부담이 큰 것은 저소득층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 사실입니다. 저희 헤어 메이크업 하는 분도 네. 저 이번에 맞아. 그랬어요. 25만. 저분이요. 예. 아니 그러면은 우리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나 또 과태료 냈던 저소득층 돈을 걷어서 네. 땅 파고 보도블록 다시 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은 하나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좋아요. 새로운 제도가 적용이 돼요. 근데 이게 취지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저는 네. 미세먼지 줄여보겠다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과태료 25만 원이면 아까 얘기한 저소득층에겐 이건 폭탄이죠, 폭탄. 네.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나는 여느 때처럼 내 차 몰고 나와서 가던 길 가는데 갑자기 단속하더니 과태료. 깜짝 놀라서 보니까 25만 원. 아니 근데 이렇게 큰돈이에요. 무조건 단속할 게 아니고 대책은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고 이제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정부 쪽에서는. 그런데 충분한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사대문 안에 자, 이 어제 그 저감 조치가 발생한 날 서울시 사대문 안에서 적발된 게 416대예요. 네. 이게 지금 과태료를 다 모아보면 1억이 넘습니다. 오, 1억이요? 예. 아니 이게 뭘 하면 그래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니까 대책이 나와야죠. 근데 대책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는 이런 대책은 좀 더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 서민에 대한 대책까지도 세운 다음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랭킹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연말이고 기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연말 연시에 예전에는 막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남은 돈으로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예. 옛날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연시 송년회 때 회식이란 걸 할 때 하도 먹고 마시니까 회의적인 식사다 그래서 회식이다. 그런데 요새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돌보면서 또 나누면서 기부까지 하는 일명 회복적인 식사 이런 회식이 굉장히 유행이라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무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회식이라고 그럼요. 부른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요,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펀딩이라고 하죠. 후원 펀딩 등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요. 저희 다 달고 있잖아요.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김현순 사무총장 모시고 이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 광화문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이렇게 사랑의 온도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근데 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는 분들 만나시잖아요. 그분 중에 특히 기억나는 분들 있으실까요? 네. 사랑의 열매 많은 기부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머니가 오랜 투병 생활로 사랑의 열매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녀가 이제 취직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그 정성을 다시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열매에 2016년부터 기부를 하고 있는 기부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마음을 여전히 계속 사랑의 열매에 대한 마음을 혹은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봉사 같은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사연인데요. 그러면 2020년 캠페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희망 나눔 2020 나눔 캠페인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난 11월 20일부터 매년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73일간 나눔 캠페인, 집중 나눔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전국에 17곳에서 시작되고요. 총 73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 나눔 캠페인 동안 가급적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이웃을 생각하자라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캠페인 일정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연말에 막 상 타고 있는 기생충 송강호 씨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모금된 금액을 사용할 사용 계획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랑의 열매에서 처음으로 국민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모인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 또 기부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한 300여 명이 모여서 모인 성금에 대해서 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제안을 받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이 4대 나눔 목표에 따라서 그 사용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는데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2020년에 나눔 캠페인, 그러니까 그 배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대 나눔 목표는 첫 번째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 둘째는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빈곤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사업,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듣고 보니까 꼭 쓸 때인데요. 왜냐면은 내부는 모르겠는데 저 지금 사무총장님 옆에 있는데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왕 뜨끈뜨끈한 거 목표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목표액은 총 4,257억입니다. 지난해보다 1.8% 높인 금액인데요.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인 42억 5,7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서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가서 좀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그 사랑의 열매랑도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과거에는 직접 지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약간 그 쓰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안전망을 구축하는
구축한다든지 아니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굉장히 전체적인 마치 사회적 그물망을 또 확충하는 듯한 약간 방향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사랑의 열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기관 및 대상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틀 안에서 지원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죠. 보다 중층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방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들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데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아주 크네요. 맞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영상으로 준비된 게 있는데요. 네. 비영리 스타트업. 네, 비영리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추운 영하의 날씨. 그런데 이 매서운 추위를 단번에 녹여줄 조금 특별한 산타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모든 목소리에 가치가 있다. 올 겨울을 찾아온 따뜻한 산타와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국내외 책들이 들고 난다는 경기도 파주. 335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저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학생입니다. 대부분 20, 30대 청년들로 이루어진 이번 모임.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이들에겐 이 만남이 조금 특별하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모임이고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좀 활동이나 문제 해결을 좀 시작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란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굴하거나 기존의 사회 문제를 보다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서는 비영리 단체를 말하는데요. 이들을 찾아온 산타는 바로 사랑의 열매와 다음 세대의 재단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국민의 성금을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성장도 함께 돕고 있는데요. 선정된 6개 팀이 서로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은 비영리 단체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일종의 지원인 셈. 올해 첫 시작으로 사랑의 열매는 운영지원금과 사무공간 마련, 조력자 역할까지 신생 비영리 단체들을 6개월간 지원한다는군요. 4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팀은 총 6팀입니다. 오늘의 다른 행동이 다른 내일을 만든다고 믿는 오늘의 행동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행동 제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소소한 변화를 만드는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멘토링입니다. 용산어촌 청소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또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저는 미디어눈이라는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사회에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소외되거나 배제된 목소리들을 찾아서 매체를 통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Why not I can't? WNC예요. 여성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여성 권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WNC입니다. 변화의 월단 꾸려가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내면과 세상의 벽을 넘는 움직임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된 교육이고요. 대학관리에서 대표하고 있는 차종관이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언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대학생의 목소리를 알리는 비영리 독립언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6개 팀의 청년들은 서로가 지닌 모임의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영리 단체가 가진 열악함과 현 실정, 그리고 사회 속 작은 문제들을 짚어가며 서로 공유하고 공감했습니다.
남의 경험이 이제 제 경험이 간접적인 경험이 되는 거라서 분명히 어딘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 속에 조금 더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 때문에 이들의 구원 투수를 자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 비영리 단체 활동가들이라는군요. 비영리 스타트업 단체들이 좀 고민하고 고려하면 좋을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원은 한계가 있는데 활동은 계속돼야 되니까. 이제 막 사회 속에 뛰어든 후배들을 위해 자신들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비영리 단체 활동가들. 함께 소통하는 모습이 꽤나 진지해 보이는데요. 경험만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학생들 모르고 이게 다 찢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뭉쳐서 뭔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프로젝트만을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 모델에 대해서 좀 해보고 나중에 프로젝트를 이루어지는 이제 비영리 단체로서의 나침반을 쥐게 된 이들. 그 감회가 남다르다는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활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더 숙성시킬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영리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험적인 시도를 하려는 비영리 주체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분들이 또 비영리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가득한 이곳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슈를 취재하는 미디어 단체, 미디어 눈의 작업 공간입니다. 제일 처음 시도했던 컨텐츠인데요. 인터넷 언론에도 이제 보냈었고 그랬는데 거기서 탑 기사, 메인 기사에 걸려가지고 지난해 사회 속에서 소외되었던 탈북 청년을 취재해 이슈화시켰던 미디어 눈. 모두의 목소리에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뜻이 좋아도 이게 지속이 되려면은 뭐 돈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진짜 좀 저희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색다른 장소에서 뭔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미디어 눈 팀원들. 저쪽으로 좀 더 긋는 게 좋겠죠? 이쪽으로요? 장애 인권 개선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같이 토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행사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로 이들이 직접 기획해 행사 진행과 더불어 영상 콘텐츠 제작까지 이어진다는데요. 이거 마이크는 저희 그 지원 사업 중에 산 거고 저희 원래 엄청 개인 장비로 많이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사업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생기니까 장비를 조금 구매를 할 수 있게 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영상 제작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시간이 다다르자 삼삼오오 빠르게 모여드는 관람객들. 이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숨을 한 번 고르는데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장애와 우리 사회와의 거리에 대해 소통하며 장애 인식 개선이 보다 향상되었으면 하는 시간. 장애인 부모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세상이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담아서 알리는 것이 이들의 소박한 꿈이라는데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다양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신경을 쓰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청년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회 이슈를 고민하고 또다시 고민하는 미디어 눈. 과연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가 겪을 수 있으니까 뭐 공감을 해야지 이런 것도 있겠죠. 일단 콘텐츠가 늘어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단체에 대한 인큐베이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좀 더 조직으로 좀 더 힘을 모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작지만 단단한 자신들의 목소리가 사회에서 작은 변화로 번지기를 바라는 청년들. 이들의 열정이
지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이 비영리 스타트업이 잘 성장을 해서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말 좋은 손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뜻깊은 기부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캠페인 기간인 내년 1월 31일 기간 내에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약국, 또 금융기관 내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통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래 이제 번호가 나가고 있죠. 그 번호로 전화 주시면 ARS를 통해서 3,000원에 기부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문자 또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기부하실 수 있으니까 따뜻한 손길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순 사무총장님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네. 사랑의 열매는 매년 3만 개의 기관과 단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492만 명의 개인을 돕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은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이 기부한다, 가진 사람들만이 기부한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누구나 나눌 게 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정성이라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올 겨울 꼭 나눔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빛낸 기능 한국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능 한국인들이 모여서 아주 특별한 연말 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축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빛의 속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내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기술 강국 대한민국. 그 뒤에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성공한 기능 한국인이 있습니다. 기능 한국인이란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 실무 기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 숙련 기술자를 뜻합니다. 국가 경쟁력 상위 9%, 대한민국 산업의 숨은 영웅들. 우리는 그들을 기능 한국인이라 부른다. 제9편 기술을 넘어 미래를 이끄는 사람들. 기능 한국인이란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 숙련 기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 숙련 기술자를 말하는데요. 숙련 기술로서 성공을 거둔 우수한 숙련 기술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기능 한국인을 꿈꾸는 예비 숙련 기술인들의 롤 모델로 삼고자 매월 한 명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능 한국인. 이번에 선정된 기능 한국인은 총 13명. 기술을 넘어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올 한 해를 뜨겁게 빛낸 각계각층의 기능 한국인들이 한자리에 총출동했습니다. 2006년 기능 한국인 선정을 시작으로 10여 년 넘게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군요. 근본 행사는 기능 한국인의 어떤 성공한 스토리를 수기집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어떤 기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 제고라든지 청소년들에게 어떤 기술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기능 한국인의 숙련된 기술 경험을 이야기로 담아낸 수기집은 2007년 첫 발간을 시작해 13번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기능 한국인 수기집에 기록된 13명의 다채로운 이야기. 실패를 기회로 삼았던 이야기에서부터 기술 경쟁력이 곧 희망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어려움도 파도 타기 하듯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신념에 이르기까지 기능 한국인들의 땀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대부분 우리 기능 한국인들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선취업을 하고 아주 그 진학을 해서 성공한 그런 분들이라 도움이 되는 참고서 같은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2019 기능 한국인 수기집 발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능 한국인들의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기능한국인은 기능인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성장과 국민 생활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발간된 수기집에는 이러한 기능한국인이 여러분들의 열정과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기능 한국인들의 열정과 역사가 담긴 이 책 한 권에는 개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공한 이야기는 물론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성과가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수기집 발간은 고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기능 한국인들의 발자취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요. 좌절이 올 때 좌절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요. 정말 힘들어서 나 여기서 멈추고 싶을 때 걸음을 멈추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내온 이야기를, 살아온 얘기를 누군가가 책으로 만들어져서 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어쩌면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스스로의 감동. 그래서 내 가슴이 좀 뿌듯했습니다. 2019년에 12월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빛낸 기능 한국인들. 누구보다 더 큰 박수와 환호를 받는데요. 2019년 끝자락을 장식하는 주인공. 11월과 12월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153호 이재성 그리고 154호 황운기 대표입니다. 아빠가 전부터 많이 고생하시면서 읽어오신 회사인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 베푸는 삶, 또 뭐 사회에 좀 기여하는 삶, 이런 삶을 좀 더 살아야 되겠고,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과 기능이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꼭 한번 이루고 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좀 새로 했죠. 앞으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비 숙련 기술인이라고 하겠죠. 전문계고 학생이라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우수한 숙련 기술이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 게 어떤 사회적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어진 다음 순서는 기능 한국인을 꿈꾸는 예비 숙련 기술인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올해 이 행사에 참여한 예비 숙련 기술인은 40여 명. 기능 한국인들이 직접 모금한 장학금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매년 전달하는 알찬 시간인데요. 멘토와 멘티의 결연 형태를 이루어 산업기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기능 한국인의 그 시작과 역할을 알린다는군요. 기능 한국인 회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모금해서 또 젊은 청소년들인데 장학금을 주는 어떤 그런 행사가 뜻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배로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티켓을 거머쥔 장학생들 참 대견합니다. 이게 그냥 장학 증명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저기 선배들 보니까 다 멋있는데 저는 곧바로 더 멋있게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에 힘들게 노력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또 특히나 저희 학생들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장학금을 주신다니까 더 진짜 기쁜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을 본받아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기능 한국인들의 축제에 대미를 장식할 시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020년 고용 목표 달성에 대한 동참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후배 기능인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어떤 삶을 살지 고민이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열심히 도전을 하라 그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우리 기능 한국인은 앞으로도 정말 우리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주고 육성하고 꾸준히 관계 지속을 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 기능인의 길을 잘 걸었다. 하나, 둘, 2019 기능 한국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사람들. 그 의미가 특별하다는군요.
나에게 기능 한국인이란? 나에게 기능 한국인이란 나의 기능 한국인이란 나의 미래다. 자부심이다. 도전이다. 나라의 미래다. 나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기능을 위해 살았고 앞으로도 기능을 위해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능 한국인들,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산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산시가 교육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사업들을 주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라고 하네요. 네, 특히 곽상욱 오산시장이 뚝심 있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내면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곽상욱 오산시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난 곳이 이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인데요. 저는 이 메이커 교육이라는 게 좀 생소하더라고요.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뭐 3D 프린팅, 코딩, 목공, IT 실습, 요즘 드론 시대고 AI 시대인데 그런 실제 해보기, 만들어보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창업을 위한 청년들도 참여를 하고 좋아하고요. 일반 시민들까지 많은 이용을 하는 미래 교육의 메카입니다. 또 오산하면 이제 교육도시 오산이란 이런 수식어가 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육으로 도시를 좀 성장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시장으로서 시정을 잘하는 것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정주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한데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이사가지 않고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필요한 교육들을 한 가지씩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정주성이 많이 좋아졌고요. 실제 그리고 전국에서 또 세계적인 도시들이 벤치마킹을 끊임없이 오는 도시로 혁신교육과 평생학습 도시로 제일 유명한 도시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 교육도시로 변화하기까지 오산시만의 좀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인디안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습을 하면서 체험 교육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교과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밖에 나오면 수십 개 학교를 주민들이 만들었고요. 아이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 현장으로 나와서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역사, 정치, 경제, 문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학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참여를 하려면 학부모들이 공부해야 하잖아요. 학부모 모임이 만들어지고 스터디 모임이 만들어져서 본인이 희망하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 혁신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참여를 하는데요. 제일 많이 참여하는 게 시민참여학교로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가 되고 있고요. 문화예술 체육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수영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생존교육의 메카가 오산이 되었습니다. 8천여 명의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고요. 또 악기도 하나씩 다루게 하자. 그래서 악기를 실제 통기타 교육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모두가 통기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악기 도서관을 만들어서 실제로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도록 다른 악기들도 180종의 악기들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래서 마음껏 시민들까지 악기를 하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활용을 통해서 진정으로 1인 1악기가 실천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 3년 과정 동안 아이들이 진로 진학을 고민하는데 실제로 국영수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학업에 적응이 좀 어렵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실제 3년 과정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직접 공부하고 체험하는 얼리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강의를 하고요. 또 필요하면 전문 분야의 자격증도 이수하고 그런 3년의 과정 동안 고3이 되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진로 진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소를 좀 바꿔봤는데요. 시장님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오산천입니다. 아, 이 오산천에 또 최근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면서요? 아주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바로 수달이 왔습니다. 수달 아시죠? 네. 천연기념물 수달이 찾아와서 너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수달이 여기 이 천에 살 수가 있나요? 오산천은 그동안 정말 썩은 하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거에 제가 어릴 적에 미역 감았던 최고의 하천이었는데 그동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또 도심 속의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오산천이 살아야 오산이 산다는 그런 명제 아래 처음에 삼겹살 구워 먹고 또 쓰레기가 남루하고 하천 냄새가 나고 주차장으로 썼던 이 오산천이 완전히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돼서 수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이 오산천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네. 딱 결심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하천이 도심을 한강처럼 가로지르기 때문에 이 하천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중요한 허파 공간이 돼야 되고 힐링의 공간이 돼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느냐의 문제는 오산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됐고요. 본래 하천의 기능을 주차장을 쓰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식생에 좋은 물억새를 식재하고 하천 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민들이 이제 이 공간은 꽃밭 정원도 수십 개가 있고 또 힐링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나마 최고의 힐링 하천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것이 이제 10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쏘가리가 나오고 또 천연기념물 새들도 17종이 찾아오고 식생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고요. 말 그대로 가장 낭만이 흐르는 최고의 하천 모습으로 복원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네, 또 오산에는 독산성이 있잖아요. 근데 네. 독산성에서 또 최근에 삼국시대 성벽이 발견됐다는데 그렇습니다. 독산산성은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1593년 당시에 권율 장군이 지혜를 써서 많은 왜군을 물리친 세마대 대첩을 통해서 왜군 물리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이 독산산성이 문헌에만 있었던 삼국시대에도 산성이 있었다는 말은 문헌에는 있지만 실제 그 현장이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고 저희가 2025년까지 유적 발굴을 할 거고요. 그 발굴 조사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원 화성에 이어서 유네스코에 추가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9)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시상식이 어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대상에는 서울시 구로구가 선정됐으며 9개 지자체가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은 기초자치단체들의 공간복지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좀 쌀쌀하더라도 오랜만에 숨 좀 쉴 수 있는 공기니까 바깥 나들이 밀어놓으신 게 있거든. 오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